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최저임금제 기대 효과를 풀어보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기출 30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 7가지를 기술하시오. 예전에 이런 식으로 그냥 부정적 혹은 긍정적 필요 없이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 몇 가지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 식이냐면 최저임금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로 좀 나눠서 보는 그런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 효과를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부정적 효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9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부분은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번에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내용만 부정적인 효과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긍정적인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업종 간이든 산업 간이든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2차 노동 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준다. 주로 1차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임금제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고학력자고 고임금을 받고 그 다음에 생활이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승진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로 2차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임금이면서 저학력자, 그 다음에 고용이 불안하거나, 그래서 이제 주로 비정규직에 속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2차 노동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이라든가 고령자 같이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에 속하는 그런 분들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죠. 왜?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가니까 본인의 임금은 자연히 올라가겠죠. 내가 더 올려주세요 라고 요구 안 해도 해마다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노동 시장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업 근대화를 촉진시켜준다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도 70년대, 80년대는 지금의 중국처럼 외국의 물건들을 카피하거나 혹은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외국 상표를 붙여서 내보내는 그런 식의 주로 활동을 했었겠죠. 우리도 저임금이었던 시대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질적으로 높이 만들어서 상품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업 자체를 근대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최저임금제가 해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 경영을 합리화시킨다. 이런 역할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사 분규를 방지하기도 하겠죠. 왜? 알아서 임금을 올려주는데 굳이 내가 임금 올려달라고 노조가 파업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매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준다면, 최저임금에 그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근로자였다면 그럴 수 있겠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득 증대로 유효 수요가 증대할 수 있다는 거죠. 유효 수요 증대가 된다는 거죠. 얘기는 뭐냐면, 고소득층은 이미 본인들이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소비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그리고 사도 비싼 거 한두 개 사지 많이 사진 않아. 근데 저소득층의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못 샀던 것들이 많아. 근데 임금을 알아서 올려주니까 그만큼 오른 가격, 그 금액을 가지고 내가 소비하고 싶었던 것들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자체가 증대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임금 인상이 경제에 도움을 주느냐 혹은 경제가 발전하면 임금 인상이 당연히 따라오니까 경제 활성화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서양에서는 지금 그 서구 사회에서는 최저임금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10,000원부터 뭐 1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올리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올라간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소비가 촉진되니까 경기가 조금 더 활성화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했을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제 최저임금을 먼저 올리는 게 맞다. 경기 활성화보다는 최저임금 올림으로 해서 그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가 증가해서 경기가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이게 먼저다라는 식의 주장들을 경제학자들이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실업자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실업자. 왜냐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 내가 매달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게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짜리 10명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최저임금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올랐어. 근데 나는 1,000만 원밖에 못 써. 그러면 110만 원짜리 몇 명밖에 못 써요? 9명 쓰겠죠. 그럼 한 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고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최저임금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을 써왔단 말이에요. 그래 상관없는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람들을 많이 써왔어. 그런데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올렸어. 나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만큼 사람을 해고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실업자가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왕 임금이 올라갔으면 높은 임금을 줘야 된다면 내가 일 못하는 사람보다는 일 훨씬 잘하는 사람 뽑을래. 그래서 비숙련직이 오히려 더 심각한 실업에 영향을 받고 숙련직은 조금 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숙련직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숙련직의 경우에는 훨씬 더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서 만드는 것을 주로 중소기업에서 똑같이 잘 안 만들죠. 대기업은 대기업,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대기업이 만드는 것과 중소기업이 만드는 게 조금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제에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명을 100명을 썼다라는 거죠. 100만 원씩. 근데 이게 110만 원으로 올랐어. 최저임금이. 그러면 90명밖에 못 쓴다 그랬죠. 이게 10명이죠. 10명. 9명이죠. 제가 지금 산수를 좀 잘못했네요. 9명밖에 못 쓰는 거죠. 110만 원 올라서. 그러면 9명 갖고 생산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10개씩 만들던 걸 10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9명이서는 몇 개 만들어요? 90개밖에 못 만들잖아요. 전체 이런 중소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건비 증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게 당연한 얘기겠죠.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
예, 경영 악화. 그 다음에 소득 분배에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성격상 그러질 못해서 자, 역진적 효과라는 건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소득자는 사실 상관없어요. 고소득자는 최저임금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저임금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110만 원으로 올랐어. 그래서 100만 원일 때 예를 들어서 10명을 채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총 100만 원씩 주니까 1천만 원이잖아요. 1천만 원의 총 소득이 발생했던 거죠.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1천만 원 갖고 써야 되는데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랐어. 그럼 10명 못 쓰는 거죠. 9명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110만 원 곱하기 9명 하면 얼마야? 990만 원인 거죠. 그래서 한 명은 해고가 됐어. 어쨌든 해고된 것까지 합쳐도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에는 전체 근로자 10명이 1000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죠? 근데 최저임금이 10만 원이 올랐어. 110만 원이 됐는데 그 10명이 얼마를 가져간 거? 990만 원밖에 못 가져갔어.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소득자한테는 영향이 없는데 저소득자한테 봤더니 전체적으로 오히려 저소득자 전체로 봤을 땐 소득이 더 총소득이 낮아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역진적 효과라는 거예요. 역진적. 누진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역진적인 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역진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오히려 소득 분배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있어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번은 직업능력 개발 비용이 축소가 된다. 왜?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그나마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들도 못 써. 이제 인건비 조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직업능력 개발 비용이 축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해고된 사람이 어디 가서 교육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받던 사람이 못하죠.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효과다. 최저임금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도 보셔야 되고 부정적인 효과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시오. 예, 이건 1차 교재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사회정책적인 목적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빈곤을 퇴치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비숙련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근로자 임금을 높여줘서 그런 사람들의 소득이 올라감으로써 소비를 더 증가시킴으로 해서 경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정책적인 목적이고요. 산업정책적인 목적은 기업에 싼 임금 갖고 싼 제품 만들어서 싼 가격에 내다 파는 그런 거 이제 그냥 그만해. 좀 인건비 제대로 주더라도 조금 제대로 만들어서 제대로 가격 받아가지고 이윤 좀 추구해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바꿔가. 이렇게 밀어붙이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업 정책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 도입 이유. 예. 도입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노사 분쟁과 저임금으로 인한 비능률 경영을 예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자 수요와 공급이죠. 그러면 수요는 여기 있고 공급은 여기 있다면 만나는 지점 여기가 균형임금이면서 시장임금인 거죠. 시장임금. 시장에서
맞게 형성된 임금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급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업자가 없다면 시장임금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근데 실업자가 있어. 그래서 실업자 입장에서는 요거보다 낮게 준다 그래도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실업자 입장에서는 시장의 임금이 예를 들어서 시급이 6,000원이다. 근데 난 5,000원 줄게. 니네들 할래 말래? 이러면 실업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겠죠. 국가에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죠? 그래서 이렇게 노동시장의 역할이 여기서 균형임금을 맞춰주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밑에서 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어떤 것으로 보완한다? 최저임금제로 강제를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이만큼 이상은 줘야 돼 라고 강제함으로써 그 노동시장의 역할을 보완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노동시장의 불안전성을 보완해주고 임금은 소비를 통하여 구매력으로 환산되므로 저임금에 의한 불경기 촉진을 예방한다. 불경기 촉진을 예방한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을 5가지를 쓰시오. 예, 임금 수준.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임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해줘야 된다. 최소한 임금이라는 걸 준다면 먹고 살 정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예. 최대한 이 사람이 쌀 사고 뭐 반찬거리 사고 집세 내고 뭐 옷 입고 교통비하고 이런 등등의 생활할 수 있는 비용 정도는 최소한 그 이상으로 줘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생계비 수준에서 결정해 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업의 지불 능력이죠. 자,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기업에서 조금 더 잘하는 대기업에서 월급을 500만 원 준대. 우린 중소기업이야. 우리도 500만 원 주고 싶어 마음은. 근데 500만 원 줬다가는 회사 망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능력에 맞춰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지불 능력 수준에 맞춰서 주라는 거죠. 예, 그죠?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회 일반적 수준에서 맞추려는 거예요. 자, 대기업 못 따라가. 그럼 중소기업 중에서 A, B, C, D 이런 같은 일을 하는 중소기업이 있어. 이런 데서 보통 한 250만 원 준대. 그럼 우리도 250만 원 줘야 되겠죠. 그게 사회 일반적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올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선 다 250 준다는데 우린 뭐 200만 원 준대. 우리가 거기 안 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일반적인 수준에는 그래도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노동 생산성이에요. 자, 여기는 250 주는데 여긴 3년 된 사람들이야.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서 250 주는 거야. 다들. 신입이 없어. 근데 우리는 신입이야. 신입이다 보니까 우리는 생산성이 없어서 200 주는 거야. 이런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똑같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고 김계동이라는 사람이 있다. 홍길동이는 3년짜리라서 뭐 하루에 200개씩을 만들어낸다. 근데 김계동이는 신입이라서 하루에 100개씩밖에 못 만들어낸다. 그럼 당연히 2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생산성이 차이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건 홍길동이 200만 원 주는데 김계동이는 100만 원밖에 못 준다. 당연하겠죠. 2배 차이가 나니까. 이게 노동 생산성에 맞춰서 임금을 결정해 준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노동 공급 기준. 자, 뭐 중국은 한 15억 된다 그러죠. 15억. 근데 뭐 기업이 1000개밖에 없어. 한국은 뭐 5천망이야. 근데 똑같이 1000개야. 그럼 어느 국가에서
인건비를 낮게 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중국이겠죠. 왜? 1000개밖에 없는데 15억이 가서 일하겠다고 너도 나도 일자리 달라 그래봐.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인건비 낮게 줘도 해도 되겠죠. 근데 여기는 1000개인데 5천만이래. 그럼 이거 경쟁률이 훨씬 더 여기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한국이 훨씬 더 중국에 비해서 인건비를 높게 줘야 되겠죠. 임금을. 그죠? 그래서 공급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공급이 엄청나게 많은 데서는 임금을 좀 낮게 줘도 되고, 노동 공급이 적어. 그러면 임금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오니까 사람들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 수준은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결정 요인 5가지만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이걸 쓰면 되는데, 이걸 간략히 설명하시오. 당연히 그냥 기업의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최저로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 수준에서는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 생계비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공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 이상 쓰래요. 여기서는 이제 임금의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연공제가 나오네. 연공제. 자, 연공제는 뭐예요? 근로자의 성과, 학력 등을 기본으로 근속 기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거죠. 지금 연공제를 시행하는 데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거의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연공제라는 걸 거의 안 따라가요. 근데 아직도 연공제를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데가 대표적인 게 이제 공무원 사회죠. 그래서 호봉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그렇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공사 같은 데들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권에서도 아마 아직까지 좀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데만 쓰고, 웬만한 기업에서는 연공제를 거의 안 쓰죠, 이제. 호봉제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매년 근속기간이 길어진다고 무조건 임금 올려주지 않잖아요, 이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연공제라서 장점은 뭐예요? 근속기간에 따라서 올라가니까 생활이 안정되는 거죠.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횟수만 올라가면 내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급여가 예정돼 있어. 내년에 얼마 받을 게 이미 예정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런 기업의 사람들은 나가고 싶지 않죠. 그렇잖아요. 일을 잘하든 못하든 내가 횟수만 채우면 임금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충성심이 굉장히 높아요. 귀속이수십도 높고. 내가 여기서 잘리면 안 되니까.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다녀야 돼.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계질서라는 게 돼요. 왜냐? 먼저 들어온 사람을 대접을 해주니까. 유계질서라는 게 확실히 잡히죠. 먼저 들어온 사람은 확실히 대접을 해주는 거야. 선배라고. 근데 그게 반대로 연봉제라면 어떻게 해? 연봉제. 나중에 들어왔어도 얘가 능력이 좋고 실적 많이 올렸다. 그럼 얘가 장땡이야. 저 훨씬 더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걔가 훨씬 더 대접받는 거죠. 그건 위계질서라는 게 없는 거죠. 나중에 들어오는 애가 오히려 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연봉제는 그런데 연공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귀속의식이나 충성심이 고양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활에 안정될 수 있고, 장래에 대한 기대가 되고, 비교적 객관적 기준 어떤 거예요? 근속 연수나 연령을 평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논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속 기간만 보면 되는 거니까 거의. 그 다음에 위계질서 확립에 용이되고 근로자 배치 전환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A 부서에 있든 B 부서에 있든 C 부서에 있든 상관없어. 왜? 그건 똑같으니까. 여기에서 일을 하든 여기에서 일을 하든 너 2년 뒤에 이리 가라. 예, 그럴게요. 2년 뒤에 여기가 예. 신경을 안 써. 왜?
급여가 똑같으니까 어디가 있든 간에. 그래서 공무원은 이렇게 배치 전환을 시켜도 큰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또 단점이 있죠. 지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단점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전문 기술 인력 확보가 곤란해요. 왜? 나는 연봉을 어디서 되게 많이 주겠다는데 여기 가면 이제 신입이라고 제일 적은 거 준대. 이제 들어온 지 처음이니까 근속 기간 갖고 준단 말이야. 능력 갖고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뽑을 수가 없어. 전문 기술 인력. 그 다음에 능력과 업무의 연계성이 미약하다라는 거죠. 예. 업무를 혹은 능력이 높고 나쁜 상관없어. 근속 기간이 제일 장땡이야.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미약한 거죠. 그 다음에 청장년층의 공헌도에 비해 낮은 공헌도의 고령자 근로자에게 고임금 부과로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해서 업무 성과는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과고 이게 근속 기간이라면 뭐 나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로 처음엔 좀 낮다가 뭐 이런 식으로 업무 성과가 나오다 떨어지겠죠. 당연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업무 성과가 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제에선 연봉이 어떻게 된다? 연봉제에선 급여가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거야. 이 사람들은 적게 내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과는 많이 내는데 급여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받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왜? 생산성 높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쉬엄쉬엄 해도 근속기간만 올라가면 임금이 올라가 그냥. 근데 내가 무슨 죽을똥 살똥 일을 해.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에 경직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예. 잘 안 나가니까. 예. 일단은 이런 기업에 들어오면 안 나가요. 왜? 내가 뭐 정년까지 문제만 사고만 일으키지 않으면 그 높은 임금 받고 여기서 퇴직하는데 내가 왜 나가? 그러면 신입사원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과급제. 성과급제의 장점과 단점을 2가지 이상 쓰시오. 예. 성과급제는 뭐예요?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임금이 많이 돌아가는 거고 성과를 조금 내는 사람에게는 임금이 적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성과급제잖아요. 성과에 따라서 근로자가 만들어내는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성과급제예요.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제는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예, 근로자들에게 공평감이나 합리성을 줘요. 왜냐하면 저 사람 성과 많이 냈으니까 많이 가져가는구나. 나도 열심히 해서 성과 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공평한 거죠. 그 다음에 작업 능률을 자극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원가를 절감하거나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일정하여 시간급제보다 원가 계산이 용이하다. 예, 뭐 성과 올리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딱딱 정해준 것이 준다. 그럼 뭐 간단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단점은 표준 단가의 결정과 작업량의 측정이 어렵다. 예. 생산직의 경우에 이럴 수도 있고 또 판매직의 경우에는 판매 그 제품마다 다 또 성과를 매게 된다 그러면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뭐 대형 세단부터 시작해서 경차까지 다 각각에 대해서 성과가 다 다르다. 그럼 되게 복잡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무리한 작업으로 근로자의 심신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다. 예. 생산직의 경우 무조건 많이 만들면 많이 준다. 그러면 뭐 죽을 똥 살 똥 하고 만들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근로자의 수입이 불안정하다. 특히 미숙련 근로자 및 부녀자 등이 해당한다. 그럴 수 있겠죠. 숙련자는 쉬엄쉬엄 해도 성과가 높아가지고 많이 가져가는데 미숙련자는 뭐
죽을 똥 살똥해도 잘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한 거죠. 그다음에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무조건 만드는 데만 신경 쓰는 거야.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기만 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불량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특성별 임금 격차를 발생하게 하는 요인, 경쟁적 요인을 5가지를 쓰시오. 요건 이제 조금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요 시간까지는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 문제는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